유신 선포 후 첫 해가 밝았다. 이 해에도 국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새해를 맞이했다. 월남전이 끝났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하면서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월남 평화협정이 정식 조인된다. 미군의 철수와 함께 월남에서 한국군의 정식 철수가 이루어졌다. 64년 9월 소규모 비전투 부대가 월남 땅에 발을 디딘 지 8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8월 한국군은 평균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했으며 월남에 파견된 군인은 총 32만 명에 달했다. 한국군은 월남전에서 월맹군 4만 1천여 명을 사살했으나 국군의 사상자도 약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월남전 상위 군인의 재활 문제는 그 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특히 고엽제 피해자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지만 월남전 파병으로 당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월남 특수는 인력과 상품 수출의 출구를 열어주었다. 8년 5개월 동안의 월남전 참전은 1,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을 거두는 기반이 됐던 것이다. (3월 1일) 정부는 서울 주변 경기도에 3개의 시를 건설한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단지가 새로 개발되고 소사읍과 안양읍이 부천시와 안양시로의 승격을 앞두고 개발이 착수됐다. 위성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광주에 구가 신설되고 전국 각지의 군이 통폐합됐으며 련이 시읍으로 승격됐다. 건국 이후 최대의 행정 개편이었던 이 조치는 도시화로 인한 인구 이동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3월 3일) 그동안 문공부 산하에 있던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정식 발족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5년 동안 국영방송으로 계속되어온 KBS는 이로써 공영방송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이었기 때문에 선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3월 10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의 원내 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가 발족됐다. 유정회의 창립 목적은 유신 헌정체제의 수호와 발전, 국회의 직능 대표적 기능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정회는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원내 전위부대 역할을 수행했다. (73년은) 각종 세금이 신설돼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해였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영업세가 과하다며 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4월 1일 주민세라는 새로운 지방세를 만들었다. 주민세는 서울이 한 가구당 2,000원, 시골이 가구당 300원으로 책정되자 주민세라는 말 대신 300원짜리라는 새로운 말이 쓰이기도 했다. 이 밖에 사치성 재산세와 각종 면허세 등의 세율을 최하 20%에서 최대 1,500%까지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조여야 했다.
이해 4월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열린 32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탁구 강호인 유럽의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은 숙적 일본과 부딪혔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을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다. 한국 여자 탁구를 세계 정상에 우뚝 세운 당시 선수들인 이예리사, 정현숙, 박미라. 이들은 한국 스포츠 사상 구기 종목의 첫 우승을 기록했다. 공산권인 유고 사라예보의 하늘 높이 태극기를 올리고 돌아온 이날의 감격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길이 간직될 쾌거로 남아있다.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의 갑작스런 구속사건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를 거론한 것이 문제가 된 이 사건으로 윤필용 사령관과 장교 10명에게 횡령 등의 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하나회라는 국내 사조직의 존재가 최초로 알려졌지만 수사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12.12와 5.18의 씨앗은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절은 봄색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창경원에는 변함없이 화사한 벚꽃이 피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여유로운 봄 한때를 즐겼다. 서울시 성동구 21만 8천 평의 녹지대에 들어선 어린이 대공원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개장됐다. 동시에 10만 명이 입장할 수 있어 당시 동양에서 최대 규모였던 어린이 공원 안에는 동식물원과 수영장, 각종 놀이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당시에 꿈의 동산, 어린이들의 낙원으로 불린 어린이 대공원의 개장은 어린이날 가장 큰 선물이 됐다.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제정된 것도 이해였다. 이날 경복궁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고 훌륭한 어머니 표창식이 행해졌다. 또한 유경수 여사가 이끄는 봉사단체인 양지회 회원들은 경복궁에 모인 노인들을 대접했다. (5월 28일) 서울운동장은 4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 월드컵 아시아 지역 A조 예선 결승전 한국 대 이스라엘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힘과 스피드의 대결로 불린 이날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기는 연장전 전반까지 0대0 무득점이었다. 그런데 연장전 후반 4분경 백남보 9번 차범근의 결승골로 한국은 월드컵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B조 1위인 호주의 짐으로써 한국은 두 번째 월드컵 진출의 꿈이 좌절됐다. (69년에) 발표한 가정의례 준칙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해 5월 영업정지와 벌금 등 강제 조항을 신설한 새 가정의례 준칙이 발효됐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내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발표가 있자 법 시행 이전에 식을 올리기 위한 사람들로 예식장은 연일 성실을 이루었다. 또한 각 가정에서 관원 상제 예식을 치를 때마다 법에 걸리지 않는지 해당 부처에 문의하는 조심성 비용을 낳기도 했다. 유신이 시작된 이후에도 국토 건설의 바람은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6월 22일 우리나라 첫 현수교인 남해교가 착공 5년 만에 개통됐다. 남해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이 다리는 당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구경거리가 됐다. 현수교라는 독특한 모양새의 남해대교는 상주 해수욕장과 함께 이 지방의 명물이 됐다.
이 무렵 가요계는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전이 절정에 치다르고 있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남진과 가요계의 황제로 일컬어지던 나훈아는 경쟁적으로 리사이트를 가졌고 이들의 대결은 연예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남진과 나훈아의 팬들 역시 양편으로 나뉘어 대결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두 가수의 라이벌전을 과열로 몰고 가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평화통일 외교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고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중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연 총회에서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이 같이 협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소해 평등에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북한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 선언은 70년대 들어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동서 해빙 무드가 고조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 산업의 심장부가 될 포항 종합제철 공장이 3년 3개월 만에 준공됐다. 대일 청구권 자금, 일본 수출입은행 상업차관, 그리고 내자 등 총 600억 원이 이 공장 건설에 투자됐다. 332만 평의 부지에 10개 공장과 12개 부대 시설을 갖춘 포항제철은 조선업을 비롯해 기계, 자동차 공업과 건설업 등 우리 산업 전반의 발전에 추진력이 됐다. 그 후 포항제철은 창업 20년 만에 2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연간 1750만 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세계 3위로 뽑히는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국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로 제시되던 대망의 70년대에 들어섰지만 식량난 해결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다. 정부는 쌀 소비 절약을 위해 잡곡 혼식률을 30%로 높였고 그 영향은 속세를 떠난 불자들에게까지 미쳤다. 불자들의 공양상에조차 빵과 국수 등 분식이 오르게 됐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전국 불교 지도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800만 불교 시인도는 새마을 식생활 개선 범국민 실천 운동을 벌여 공양도, 현미, 잡곡과 빵, 향꽃, 과일 등으로 개혁해서 밥과 음식물을 본 분식 생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73년 8월) 이해 하반기 내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김대중 씨는 서울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일본 경찰은 한국 정부의 개입을 의심했고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사건으로 오랜 동안 밀월 관계를 유지해오던 한일 관계가 냉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후 김동훈 서기관 해임, 김대중 해외 체류 중 언동에 대한 면책 특권, 김종필 총리의 사과 방일 등의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사건 발생 86일 만에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결말지어졌다. 다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납치 범인은 누구인지 이것을 반드시 체포해서 엄벌할 것은 물론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은 9.1 납치 사건은 자기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박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인지 또 정말 김대중을 살해하려 했는지 그 핵심적인 진상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다. 이해 10월 2일 유신 선포 이후 최초로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유신 선포 1년 동안 숨기고 있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터져 나온 것이다. 이날 서울대생들의 시위는 학생과 사회운동권을 일깨우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무렵 대학가에서는 유신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이른바 운동권 가요가 널리 불려졌다. 당시 정부는 한대수, 김민기 등 저항 가수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규제했다. 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10월 15일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호수인 소양강 댐이 6년 반 만에 준공됐다. 둘레가 160리, 총 저수량 29억 톤인 이 댐은 홍수 조절, 생활과 공업용수 공급, 그리고 관광 등 다목적의 역할을 수행했다. 소양강 댐의 건설로 춘성군, 양구군 등 4,600여 세대가 이주했으며 약 2,700헥타르의 논밭이 수몰됐다. 이해 가을 호남 평야를 가로질러 전주와 부산 사이에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국도를 동과 서로 연결하는 호남 남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멀었던 호남과 영남 사이의 길이 한결 가까워졌다. 73년 찬바람이 겨울을 재촉할 무렵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발발한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값이 최고 128%까지 오르는 등 석유 소비국들의 물가가 급등한 것이다. 오일 쇼크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운수업계였다. 버스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운행 시간이 단축돼 대중교통수단이 마비됐다. 주유소는 문을 닫고 국민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난방을 못해 환자들은 냉기가 도는 병상에서 떨어야 했다. 연탄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연탄 배급제인 연탄 카드제를 실시했다.
1973년 연말을 강타한 1차 석유 파동은 갈 길 바쁜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발목을 붙잡았다. 성탄 전야, 서울 YMCA에서 함석헌, 장준하, 천관우 등 각계 인사들이 개헌청원 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유신 철폐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불과 10일 만에 30만 명의 서명을 받아 놀라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유신 체제와 석유 파동으로 어느 해보다도 추웠던 이해 겨울, 어두운 성탄 전야와 불 꺼진 연말의 거리 속에서 73년은 우울하게 저물어갔다. (1974년은) 호랑이 해였다. 창경원에서는 호랑이에게 특별히 쇠고기를 대접했다. 석유 파동으로 서민들이 춥고 힘겨운 겨울을 보내던 당시 호랑이는 그날 하루 때 아닌 호강을 누렸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월 8일 정부는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내리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유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으로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악용됐다. (1월 15일) 긴급조치 첫 위반 사례로 장준하 전 사상계 사장과 백범 사상연구소 백기환이 구속됐다. 이어 다음 달에는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던 이호철, 정을병, 이번영 등 소설가와 평론가들이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만 5년 11개월 동안 계속된 이른바 긴급조치 시대에 막이 오른 것이다. 긴급조치 발표와 석유 파동의 물가구로 이해 봄은 더욱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겨울의 끝 무렵인 2월 22일 충무항 바로 앞에서 해군 YTL선이 강풍과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사고가 발생했다. 배 타고 있던 신병들은 충렬서를 참배하고 모함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가 나자 해군에서 급하던 함정 넉적과 부근을 항해 중이던 어선, 충무항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파도가 높고 거칠어 구조 작업은 부진했다.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YTL선에 타고 있던 해군 316명의 절반인 150여 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유가족들은 모두 넋을 놓아야 했다. 해군 YTL선 침몰 사건은 이 땅 꽃다운 젊은 목숨
150명을 앗아간 실로 안타까운 참사였다.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 1월 14일 국민생활안정에 대한 3호에 이어 4월 3일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재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사냥,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동맹, 즉 민청학년 사건을 기바로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치로 치안국은 민청학년 관련자 타진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서울대생 이철과 서울대 졸업생 유인태, 강부철 등을 검거했다. 또한 배후 조종 혐의로 윤보선 전 대통령과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을 비롯한 인혁당 재건 관련자 21명을 검거했다. 이 사건으로 비상군법회의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253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16명에게 사형이, 15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민청학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그 후 10월까지 계속됐다. 74년 한여름 내내 군법회의는 긴급조치 피의자들에게 연일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혁당 관련자와 반공법 위반자 일부를 제외한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 1000원이 석방됐다. 이것은 민청학년 사건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갖게 했다. (4월 17일) 금록통상 사장 박영복이 8개 은행에서 총 74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사건이 밝혀졌다. 한국은행 출입기자에 의해 우연히 파악된 이 사건은 박영복에게 대출된 금액이 자료 제출 기관마다 차이가 났으며 추정 손실액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복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중소기업 은행장 등 8명이 구속됐다. 74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의 부정대출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국회 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만큼 박영복 사건이 당시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오늘 번 돈이에요. 많이 벌었죠? 아침에 핫도그가 5등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술이 떨어졌고요. 어때요? 제 솜씨는 솜씨요? 여보씨, 빨리 와봐요. 되게. 한떨기 들꽃 같은 순수한 여자 경아, 그녀의 남성 탄력과 방황이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별들의 고향이 한국 영화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올렸다. 105일 동안 46만 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감미로운 주제가와 함께 당시 젊은이들의 가슴을 적셔주었다. 아저씨, 난 죽으면 가족도 없으니까 화장이나 해서
눈 내리는 강가에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별들의 고향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병폐와 진정한 사랑이 결여된 인간의 소외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전의 얼굴은 아니에요. 겨우 내내 다 미워졌어요. 그러나 어떤 대안도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말하듯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눈 위에서 경아가 쓰러지는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 잠이 들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안 돼. 안 돼. 이해 여름 홍수환의 벤텀급 타이틀 매치는 온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멀고 먼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루어진 타이틀 매치에서 홍수환은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를 4번이나 다운시킨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다. 경기 직후 홍수환이 고국의 어머니와 나눈 전화통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라는 말이 대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할 말 없습니다. 기뻐서. 엄마야.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일생 소원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정신이 없고 두고 다들 또 금방 갈게. 귀에 피 안 피는. 나와. 됐어. 피 안 나와요 지금.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야. 박정희 대통령 매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8월 15일 제2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인정 가만히 있어. 왜 그냥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머리에 총탄을 맞은 유경수 여사는 그날 오후 7시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음 날 차정 대통령 저격 사건 수사본부는 문세광이라는 제1교포 청년을 범인으로 발표했다. 유경수 여사의 유해는 16일 오전 9시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거행된 발인식을 마지막으로 10년 8개월 동안 몸담았던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연결식장인 중앙청에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는 연도에는 150만의 시민이 몰려 고인의 가는 길을 전송했다.
이병수 여사 저격 사건이 있던 날인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역과 청량리 사이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다. 개통식에는 원래 광복절 행사를 마친 박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사건으로 지하철 개통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서울의 지하철 개통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였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도권 전철은 이튿날인 16일부터 일반 승객들을 태우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교통량이 날로 폭주하던 서울은 이로써 대중교통 혁명의 새 장을 맞았다. (8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국립극장에서는 새 총재를 뽑는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다. 당권 경쟁에 나선 인사들은 김의택, 김영삼 등 모두 5사람이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 후보자 중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후보자들 간의 제휴 협상에 따라 2차 투표는 김영삼을 비롯한 3파전으로 압축됐다. 2차 투표에서 김영삼은 324표로 최고 득표했지만 과반수에는 40표가 모자랐다. 결국 김의택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다음날 속개된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의 당선이 정식 선포됐다. 이로써 한국 야당 사상 최연소 야당 총재가 탄생하게 된다. 공산권인 중국과 북한이 처음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아시안게임이 이란에서 열렸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이스라엘과의 경기를 거부하는 나라가 속출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최초로 남과 북이 만나게 됐다. 투포환의 백옥자 선수가 6회 아시안게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 등 수영과 체조, 레슬링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16개의 금메달을 따내 종합전적 4위를 기록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보다 1개 적은 금메달 15개로 5위를 차지했다. 추석 대목이 다가왔지만 서민들의 가계부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 73년 말부터 불어닥친 물가 인상 바람은 이해 들어서도 수그러들 줄 몰랐고 혼분식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던 당시 주부단체를 중심으로 차례상에 보리를 섞은 송편을 올리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던 차에 발생한 사건이 상류층 부인들의 대규모 밀수보석 거래 사건이었다. 수사 결과 38명의 상류층 부인들과 중간상, 세팅공장 주인 28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거래한 밀수 보석의 규모는 시가 6,500만 원어치로 밝혀져 허리띠를 졸라매던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유신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동아 조선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 수호 선언을 채택하고 기관원 출입과 언론인 불법 연행 거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수락할 때까지 신문 제작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11월 3일) 새벽 2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대왕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던 사람들과 호텔 투숙객 88명이 숨지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은 호텔과 캐바레, 영어학원 등 1200평을 모두 태우고 3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형광등 누전에 의한 합선이 원인으로 밝혀진 이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좁은 밀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로 기록됐다.
72년에 첫 번째 화재 이전부터 지적된 소방시설의 미비를 외면한 당국과 업자가 부른 끔찍한 참사였다. 한 해 동안 잇따라 터진 정치 사회적인 큰 사건으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던 국민들은 북한의 남침 땅굴 발표에 다시 한번 놀라야 했다. 11월 15일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땅굴은 폭 90cm, 높이 1m 22cm에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축조돼 있었다. 남방 한계선에서 900m 지점까지 내려온 이 땅굴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52km라는 사실은 더욱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그 후에도 제2, 제3 두 개가 더 발견됐다. 한 해가 끝나가면서 유신반대, 개헌 추진 움직임이 조직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신민당의 개헌 투쟁 추진 본부뿐만이 아니라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속속 결성돼 개헌 움직임은 범사회적으로 확산돼 갔다. 이런 움직임은 범민주진영의 연대투쟁기구 결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민주회복국민회의가 12월 25일 정식 발족됐다. 함석헌, 이병린, 천관우 등의 7인위원회를 구성한 민주회복국민회의는 그 후 재야 민주 세력의 구심점이 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75년 긴급조치 9호의 발동과 함께 민주회복국민회의는 활동이 봉쇄된다.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은 유신 반대 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의 시작이었다. 광고주들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무더기 광고 해악에 동아일보는 12월 26일자 신문에 4, 5, 8면을 백지로 발행했다. 계속되는 광고 탄압에 국민들은 광고 해약 기업의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한편 성금 광고 게재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금 광고의 한 칸 한 칸마다에는 유신 시대를 보내는 당시 국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